명절 아침마다 며느리를 향해 쏟아지던 모욕들. 결국 참다 못해 집을 나간 박지호. 하지만 시댁은 몰랐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을 말이죠.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박지호가 최강민과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강민의 집안은 겉으로 보기에 괜찮은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최병가는 작은 건설업을 해왔고 하청업을 위주로 일을 해왔습니다. 시어머니 진현옥은 남편이 건설사 임원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지만 사실은 그저 협력업체 사장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옥은 자신이 건설업계 사람이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맡으며 동네에서 체면을 중시했고 아들 강민은 아버지 밑에서 건설사를 같이 운영하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시댁에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거실에는 강민의 큰아버지 내외, 고모 내외, 그리고 사촌들까지 10댓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호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차를 준비하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연옥이 거실에서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강민이가 이번에 또 프로젝트 하나 따냈어요. 부장님이 칭찬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역시 우리 아들은 똑똑해요. 큰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강민이가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더니 대학도 좋은데 나왔잖아. 그런데 강민아, 결혼은 잘했어? 강민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고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나저나 새댁은 어디 집 딸이래요? 결혼식 때 봤는데 신부 쪽 하객이 좀 수수하더라고요. 연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평범한 집안이에요. 친정이 지방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못 왔어요. 지방? 어디요? 그냥 충청도 쪽이요. 그때 지호가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과일 준비됐어요. 고모가 지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머, 새댁 참 수수하네요. 요즘 젊은 애들은 다들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화려하게 입던데 소박하게 자랐나 봐요? 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화려한 걸 별로 안 좋아해서요. 큰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새댁 친정은 무슨 일 하시는데요? 요즘 결혼하려면 집안 배경도 중요하잖아요. 지호가 대답하려는 순간 연옥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냥 자영업이에요. 그것보다 오빠 과일 드세요. 제가 아침에 시장 가서 골라온 거예요. 큰아버지가 계속 물었습니다. 자영업? 무슨 업종인데? 연옥이 당황한 표정으로 차를 마셨습니다. 그때 강민이 작게 말했습니다. 재활용. 관련 일이요. 재활용? 그게 뭐야? 폐지 같은 거 모으는 거?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고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설마 고물상? 연옥아, 내가 아들을 고물상 집딸이랑 결혼시켰어? 연옥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 그게 요즘은 재활용 사업이 잘 되잖아요. 환경 사업이라고요. 하지만 고물상은 고물상이잖아. 세상에 우리 집안에서 고물상 집안이랑 혼사를 맺다니. 돌아가신 큰아버님이 아시면 뭐라고 하시려고. 큰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연호가 내가 아들 장가 보낼 때 좀 더 신중했어야지. 강민이가 조건이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데 아가씨들 많았을 텐데. 지호는 그 자리에 서서 과일 접시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연옥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지호가 대학은 좋은데 나왔어요.
그리고 환경 컨설팅 회사 다니고 있고요. 요즘 환경이 뜨잖아요. 그래도 집안 배경이라는 게 있잖아. 고물상 집에서 자란 애가 우리 집안 며느리라니. 지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친정 부모님은 정직하게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당당하기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도 너무 없네. 고물 줍는 게 정직한 일이긴 하지. 하지만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효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 안에서 지효는 싱크대를 붙잡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호가 다음부터는 친척 모임의 새댁은 안 데려와도 돼. 우리끼리 편하게 있는 게 낫겠어. 그러게요. 괜히 불편하잖아요. 강민은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밤 11시 작은 방에서 지효와 강민이 마주 앉았습니다. 강민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효야, 오늘 우리 고모가 좀 심했어. 미안해. 지효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익숙하다니? 우리 집안 사람들이 맨날 그래? 지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첫 만남 때부터 그랬어요. 기억 안 나요? 결혼 전에 어머니가 제 친정 주소 듣고 인터넷 검색하신 거. 강민이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건 엄마가 궁금해서 그런 거였어. 아니요. 창피해서 그랬죠. 저도 알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지효야, 너 회사에서 환경 컨설팅 한다며? 내 친정이 재활용 사업하는 거랑 관련이 있어? 지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환경 쪽 일을 하게 된 이유가 친정 때문이에요. 어릴 때부터 폐지, 고철, 플라스틱 분류하는 걸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게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이라는 걸 배웠어요. 강민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하는 일이 꽤 전문적인 거야? 지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우리 가족한테는 자세히 말 안 해? 내가 대단한 일 한다고 말하면 엄마도 고모도 달리 볼 텐데. 지효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강민 씨, 전 제가 뭘 하든 상관없이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어요. 제 직업이나 친정 배경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 자체로요. 하지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전 시댁 분들이 제 진짜 일을 알아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여전히 고물상 딸이라는 꼬리표만 보실 거예요. 강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효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제가 친정에 대해 자세히 말 안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뭔데? 제 친정이 생각보다 규모가 큰 사업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걸 말하면 사람들이 제가 아니라 제 집안의 돈을 보게 될까 봐요. 전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강민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규모가 크다니? 얼마나? 지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언젠가 알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을지도 모르죠. 무슨 소리야? 지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저 잘게요. 그날 밤 지효는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보여드릴 거예요. 제 가치를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걸 알게 하겠어요. 지효는 자신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회사가 단순한 환경 컨설팅 회사가 아니라 전국 재활용 네트워크를 구축 중인 순환소재 그룹의 핵심 인력이라는 사실을, 그녀의 친정이 작은 고물상이 아니라 그 순환소재 그룹의 창립 파트너이자 물류 허브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 자신이 이미 업계에서 떠오르는 환경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매번 배신당했습니다. 그리고 지호는 깨달았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더 이상 자신을 낮출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호의 순환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명절을 하루 앞둔 저녁, 지호는 시댁 거실 바닥을 걸레로 닦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연옥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거기 구석에 먼지 그대로 있잖아. 역시 고물상 집에서 자란 애들은 청소도 제대로 못하나 봐. 늘 지저분한 데서 살았으니까 더러운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겠지? 어머니, 다시 할게요. 에휴, 내일 친척들 오는데 이러면 어떡해. 사람들이 뭐래. 진 여사네 며느리가 고물상 딸이라 집안 관리를 못한대 할 거 아냐. 창피해서 어쩌나. 병간이 신문을 보다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그렇게까지 말할 거 있나? 애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당신은 몰라요. 지난주에 입주자 모임 갔더니 김 여사가 그러더라고. 진 여사, 며느리 친정이 재활용하는 데라며. 우리 아파트 분리수거함에서 일하는 분들 같은 집안? 이러는 거 있죠?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요? 연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 강민이가 얼마나 괜찮은 애인데,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회사도 멀쩡한 곳 다니잖아. 근데 왜 하필 고물이나 줍는 집 딸을 데려왔는지, 그것도 결혼식 날 신부 측 하객들 좀 봐요. 고물 트럭 몰고 온 사람들이랑 우리 친척들이 같이 앉아 있는 거 보고 내가 얼마나 쪽팔렸는지. 지호는 입술을 깨물며 계속 바닥을 닦았습니다. 새벽 4시. 지호는 이미 부엌에서 2시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7시쯤 연옥이 잠옷바람으로 들어왔습니다. 상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나물 좀 봐. 시금치가 이렇게 질겨 보이면 어떡해. 역시 고물상 밥상 출신이라 그런가 정갈함이 없어. 우리 집안은 3대째 이런 식으로 안 먹는데. 어머니, 제가 다시 무쳐올게요. 됐어, 됐어. 어차피 내 친정에서도 대충 먹고 자랐을 테니 이게 내 수준이겠지. 고물상은 손님 오면 뭐라도 주워 담아내야 하잖아. 음식도 그런 식이었겠지? 그때 강민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지호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잖아요. 연옥이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강민아, 솔직히 말해봐. 너도 창피하잖아. 회사 사람들한테 장인어른이 뭐 하신다고 말 못하잖아. 나도 다 봤어. 지난번 회식 때 부장님이 최 대리, 장인어른은 무슨 사업하세요? 물어봤을 때 내가 얼마나 우물쭈물했는지. 강민은 아내를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뭐 아니에요. 장인어른과 장모님 다른 환경 쪽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봐, 대답도 못하잖아. 그게 창피한 거야. 우리 강민이가 얼마나 좋은 집안 여자들한테 인기 많았는데. 대학 때는 교수님 딸도 좋아했고 회사에서는 부장님 조카 딸도 소개받았었어. 근데 왜 하필 고물상 딸이랑. 지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제 친정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참아요? 참긴 뭘 참아. 사실이잖아. 고물상이 뭐가 자랑스러워서 당당하게 나서. 사람들이 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 모르는 줄 알아? 이번 명절에도 친척들이 뭐래. 연호가 내가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겨우 고물상 집이랑 혼사를 맺었냐고 그러시더라. 명절 때마다 그 소리 듣는 게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 지호가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그럼 나가겠습니다. 뭐? 제가 여기 있으면 어머니께서 괴롭고 창피하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나가는 게 맞죠? 야, 지금 뭐라고 했어? 명절 아침에 며느리가 집을 나간다고? 네. 명절 잘 보내세요. 연옥이 소리쳤습니다. 야, 박지호. 지금 시어미한테 대드는 거야?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음식 못 만들어 놓고. 강민아, 뭐해? 당장 붙잡아. 강민은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 지효야. 너무 그러지 마. 지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지효가 시댁에서 당한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간 그녀가 참아온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1년 전 시댁 생일잔치. 지효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케이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연옥이 케이크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모양도 삐뚤고 역시 고물 줍던 집딸이 만든 티가 나네. 박 여사, 보세요. 우리 며느리가 만든 거래요. 허허, 우리 집안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먹는데 어쩌지? 친척들 앞에서였습니다. 지효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빨개졌지만 참았습니다. 2년 전 지효 친정 방문 후 지효의 친정집을 다녀온 날 밤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장인어른 장모님 뵈니까 어땠어요? 연옥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휴, 말도 마. 집도 낡고 마당에는 고물 쌓여 있고 밥 먹는데 트럭 지나가는 소리 들리고 저런 데서 자란 애가 우리 집안 며느리라니. 당신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기절했을 거야. 여보, 뭐? 사실이잖아. 지효야, 내 친정은 앞으로 명절에 오지 마. 우리 친척들 앞에서 부끄러우니까. 알았지? 지효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6개월 전 지효의 제안. 지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제가 환경 컨설팅 일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요. 요즘 기업들이 환경 경영 시스템을 많이 도입하거든요. 아버님 회사도 그쪽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연옥이 비웃었습니다. 고물 줍던 집딸이 무슨 경영을 안다고 그래. 너희 아버지나 잘 도와드려. 쓰레기나 잘 주우시라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할 거니까 신경 꺼. 지효의 눈빛이 그날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효가 떠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아침 강민이 허둥지둥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 와이셔츠 어디 있어요? 지효가 항상 다려놓던 건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이 찾아 입든지. 아침은요? 편의점에서 사 먹든지. 병관도 지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저녁은 뭐 해놨어? 냉장고에 있는 거 데워 먹어요. 내가 언제 요리까지 해요. 집안은 금세 어수선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 목요일 강민에게 희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어요. 순환소재 그룹이라는 환경 기업 입찰건이에요. 3년에 500억 규모래요. 연옥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500억? 그거 따내면 대박이잖아. 네. 이거 성공하면 제가 승진도 하고 아버지 회사가 좀 더 커질 수 있는 기회예요. 좋아. 이 기회 절대 놓치면 안 돼. 그 고물상 집안한테도 우리가 이만큼 한다는 거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엄마 조건이 좀 까다롭대요. 환경 기준이 엄청 까다롭고 현장 실사도 온다고 하고. 연옥은 손을 휘저었습니다. 환경이니 뭐니 다 쇼야. 서류만 잘 꾸미면 돼. 현장도 깨끗하게 치워놓으면 그만이고. 걱정 마. 다음 날부터 세 사람은 서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연옥은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려 ISO 인증 업체를 알아보고 환경 보고서를 대신 써줄 컨설팅 회사를 찾았습니다.
일요일 세 사람은 입찰 설명회 자료를 보며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 평가 기준 보니까 ESG 통합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네요. 강민이 자료를 보다가 멈칫했습니다. 이거 전에 지효가 제안했던 거랑 비슷한데? 연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설마. 요즘 유행하는 말들이 다 비슷한 거지. 신경 쓰지 마. 월요일 오전 순환소재 그룹 본사 대회의실. 강민과 연옥, 병관이 긴장한 얼굴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 남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환소재 그룹 사업팀장 김태원입니다. 본 사업은 3년간 500억 원 규모의 폐기물 처리 통합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연옥이 강민의 팔을 꼬집었습니다. 맞지? 이거 정말 대박이야. 다만 환경부와 공동 진행하는 시범 사업이라 평가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최근 5년간 환경법규 위반 이력이 있으면 즉시 탈락이고 현장 실사에서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입찰 자격이 박탈됩니다. 병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평가 기준은 저희 전략 고문께서 직접 설계하셨습니다. 한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전략 고문이 누구신가요? 지금 모시겠습니다. 회의실 뒷문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자가 단정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강민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연옥은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박지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환소재 그룹 전략고문 박지효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제시된 기준이 까다롭다고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환경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약속입니다. 연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고물상에서 자랐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물건이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지 눈으로 보며 컸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쓰레기 처리가 아니라 자원 순환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강민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자리에 설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이 고물상 딸이라며 제 가치를 깎아내릴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치는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있다는 것을요. 질문 있으십니까? 연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효야. 모든 시선이 연옥에게 향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지효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업무 관련 질문만 받겠습니다. 지효야, 제발 우리 가족이잖아. 전 이미 이혼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강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혼? 지효야,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나간 지 3주가 지났는데 강민 씨는 단 한 통의 전화도 하지 않으셨죠.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효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입찰 신청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효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2주 후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됐어. 통과했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장 실사 공지가 도착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등록된 현장으로 평가단이 방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병관 씨 현장으로 온다는 거잖아. 거기 불법 폐기물 가득한데. 그 주말 세 사람은 필사적으로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숨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거 다 못 치워요. 성면이랑 폐유는 처리 비용만 수천만 원이에요. 그럼 천막으로 덮어놓자. 안 보이게끔. 화요일 아침 현장에는 긴장한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10시 정각 검은색 승합차가 도착했습니다. 지효가 안전모를 쓰고 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효의 목소리는 차갑고 업무적이었습니다. 먼저 폐기물 분류 현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평가단이 현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리된 부분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효는 예리했습니다. 저쪽 천막 안쪽은 무엇입니까? 병관이 당황했습니다. 아, 저건 공사 자재 보관하는 곳입니다. 폐기물 처리장에 공사 자재를 보관하십니까? 지효는 직접 천막으로 걸어갔습니다. 잠깐, 거긴 위험해서. 하지만 지효는 이미 천막을 걷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천막 안에는 성면 자재, 폐유 드럼통, 혼합 폐기물들이 뒤죽박죽 쌓여 있었습니다. 환경부 담당자가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명백한 불법 폐기물 적치입니다. 지효는 현장을 계속 조사했습니다. 토양 오염 검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드럼통에서 유출된 흔적이 보입니다. 연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박 고문님, 이건 오해예요. 우리가 정리하려던 참이었어요. 지효는 차갑게 연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이 폐기물들은 최소 1년 이상 방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효야,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지효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강민 씨, 저는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청탁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환경부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입찰 탈락은 물론이고 환경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가 필요합니다. 연옥이 소리쳤습니다. 고발이요? 우리 회사 30년간 쌓아온 게 다 무너져요. 지효가 천천히 연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3년 전 제가 환경 경영을 제안했을 때 기억하십니까? 연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때 어머님은 말씀하셨죠. 고물 줍던 집딸이 무슨 경영을 안다고 그래? 라고요. 그 조언을 들으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서지 않으셨을 겁니다. 연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주일 후 예상대로 탈락 통보가 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지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본사로 와주시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떨리는 마음으로 본사를 찾았습니다. 오늘 부르신 이유가 입찰은 탈락이고 환경부 통보도 진행됩니다. 이건 바뀔 수 없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안이요? 저희는 지역 중소업체의 환경 경영, 전환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6개월간 무상 컨설팅과 개선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불법 폐기물을 즉시 처리하고 저희 환경 기준을 성실히 이행하며 개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병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를 도와주시려는 겁니까? 지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용서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어머님께서 저에게 했던 말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환경은 개인의 감정보다 중요합니다. 제 친정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버려진 물건에도 가치가 있다. 다시 쓸 기회만 주면 된다고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없습니다. 연옥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고문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당신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고물상 딸이라고 천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지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과는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환경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십시오. 그게 진짜 사과입니다. 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있으시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신청하십시오. 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기 전 강민이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지효야, 나 정말 미안해. 내 편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거 알아. 지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조정은 다음 달입니다.
강민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6개월 후 병간의 처리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불법 폐기물은 모두 처리되었고 최신 시스템이 갖춰졌습니다. 지역 신문에는 폐기물 업체의 환경 전환 성공 사례로 보도되었습니다. 연옥은 이제 아파트에서 환경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옥은 혼자 분리수거함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빈 페트병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작은 것 하나에도 가치가 있었구나. 그리고 조심스럽게 페트병을 올바른 칸에 넣었습니다. 한편 순환소재 그룹 본사 지호는 새로운 프로젝트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에는 순환소재 그룹 부대표 박지효라는 명패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책상 위 사진 프레임에는 고물상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트럭을 배경으로 거칠지만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지호.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호 고문님, 회의 시간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지호는 재킷을 걸치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1년 후, 한 지역 뉴스에서 특집 방송이 나갔습니다. 환경기업의 기적, 순환소재 그룹의 박지호 부대표를 만나다. 부대표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지호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항상 이것만 기억합니다. 가치는 높고 낮음에 있지 않다는 것. 누군가 버린 것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궁금한데요.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의 가치를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그 사람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느냐에 있습니다. 고물상도 CEO도 결국 같은 사람입니다. 존중받아야 할 가치는 동등합니다. 방송이 끝난 후 연옥은 TV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병관이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 연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는 내 허영 때문에 저렇게 좋은 사람을 밀어냈어. 사람으로서 봤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지. 하지만 너무 늦었어. 지호는 다시는 우리를 가족으로 안 볼 거야.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지.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환경 캠페인도 열심히 하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연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응, 그래야지. 어느 토요일 오후 지호는 친정 고물상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낡은 트럭이 서 있고 분류된 재활용품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당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아빠, 오, 지호야. 왔구나. 아버지가 손을 털고 달려왔습니다. 지호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어머니도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어머, 우리 딸 왔네. 얼굴이 좀 상기됐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정부에서 주는 환경 대상을 받게 됐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지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호야, 아빠가 항상 말했지. 버려진 것도 다시 보면 가치가 있다고. 넌 그걸 세상에 보여줬어.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배운 게 가장 높은 가치를 만든다는 거요. 세 사람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해요. 전국의 작은 고물상들,
재활용 업체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정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요. 아버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지. 그동안 고물상이라고, 재활용 업체라고 무시당하셨던 분들이 당당해질 수 있게 만들고 싶어요. 아빠처럼요. 아버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효야, 내가 자랑스럽다. 세상이 뭐라 하든 너는 항상 당당했어. 그게 아빠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거야. 저녁 무렵 지효는 친정집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가지런히 쌓인 폐지더미, 분류된 플라스틱, 깨끗이 씻긴 캔들. 예전에는 부끄러웠던 이 풍경이 이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지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배운 게 가장 높은 가치를 만든다는 걸 보여드렸어요. 이제 정말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이혼 절차가 끝나고 2달 뒤 연옥은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 안을 걷고 있었습니다. 분리수거 가능한 포장재를 고르고 친환경 제품을 고르는 모습. 예전의 연옥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가는데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지효야. 오랜만이다. 연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트 입구에 지효가 서 있었습니다.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지효 옆에는 60대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지효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카트 가져올게요. 연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효의 아버지가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바쁜데도 주말마다 장 봐주러 와줘서 고맙다. 당연한 거지, 아빠. 부모님한테 이것도 못 해드리면 제가 불효자죠. 세 사람은 웃으며 마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지효가 연옥을 봤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연옥은 입을 때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효는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미움도 분노도 아닌 그저 담담한 인사였습니다. 연옥은 그 자리에 서서 지효의 가족이 장을 보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지효의 아버지가 무거운 쌀포대를 카트에 올리자 지효가 재빨리 도와주며 웃었습니다. 지효의 어머니가 딸의 볼을 꼬집으며 무언가 말했고 세 사람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따뜻하고 정겨운 가족의 모습. 연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렇게 똑똑하고 맑고 착한 아이인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전부가 아니었어. 진짜 가치란 겉모습이 아니라 순환되는 태도에 있다는 걸 지효 너 덕분에 이제야 깨우쳤어. 고마워.